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그린란드가 한국에 점령당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도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김치를 담그며 청년들은 서울로 유학을 꿈꿉니다. 미국도 덴마크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과연 이 거대 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어부이자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27살 청년 칼락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저희 마을은 그린란드 동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에요. 인구는 겨우 300여 명, 대부분이 어업과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1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배를 몰고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빙하 위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혹독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유빙,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변화.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어릴 적 마을에 들른 여행자가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죠. 빙하 위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주로 말린 생선이나 바다표범 고기를 먹으며 살았거든요. 따뜻한 음식은 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우리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무거운 촬영 장비를 짊어진 동양인 남자였죠.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뭐하러 왔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빙하 위를 걷는 모습이 어찌나 서툴던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그가 제게 다가와 함께 배를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빙하 위에서의 경험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열정적인 태도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배에 오른 그의 짐을 보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커다란 배낭 안에는 온통 봉지에 든 음식들 뿐이었거든요. 가루스프와 말린 면 그리고 작은 가스버너. 이런 걸로 빙하 위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린 고기와 물 그리고 에너지바 정도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출항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바다표범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사냥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더니 순식간에 유빙들이 우리 배 주위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합니다. 유빙에 갇히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바다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재빨리 엔진을 최대로 돌려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긴박한 순간이었죠. 다행히 경험을 살려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엔진을 다루고 키를 조종하느라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마치 얼음덩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갑자기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 그리고 봉지에 든 라면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라면을 끓인다고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 조각을 깨서 냄비에 넣고 능숙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물을 끓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바람막이를 만들고 조심스럽게 불을 지켜가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물이 끓기 시작했고 그는 라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휘저었죠. 그 순간 퍼져나온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평생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죠. 배가 저절로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라면을 반으로 나눠 종이컵에 담아 제게 내밀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갑자기 온몸의 추위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질은 서툴렀지만 그가 알려준 대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면발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매콤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열기가 퍼졌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무언가였죠. 그날의 라면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빙하 위에서 먹은 첫 번째 따뜻한 음식이었죠.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얼어붙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고 차가웠던 가슴 속에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그의 존재가 어느새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하 위에서 라면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에게 빙하는 그저 삶의 터전이자 일터였으니까요. 하지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하얀 빙하와 푸른 바다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죠. 따뜻한 음식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까지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손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했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엔 하얀 눈이 내린다고요. 우리처럼 1년 내내 추운 게 아니라니 신기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홍빛 벚꽃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산의 풍경, 그리고 도시의 화려한 야경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특히 음식 사진들을 볼 때는 군침이 절로 났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밥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더군요. 그래서 라면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아까 그가 자신의 유일한 식사를 저와 나눠 먹은 것도 그런 문화 때문이었나 봐요.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만 낯선 이에게까지 그런 마음을 베푸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마을에 돌아온 후 저는 계속 그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매콤한 맛도 그렇지만 그 따뜻함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바다표범 스튜를 먹으면서도 라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다음날 그에게 다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우리 전통 음식을 준비해서 말이에요. 그도 우리 음식을 맛봐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생각했거든요. 말린 대구와 바다표범 기름에 절인 고기,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베리잼까지 준비했어요. 그는 처음 먹어보는 우리 음식을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특히 베리잼을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표정에서 라면을 먹을 때만큼의 감동은 보이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우리 전통 음식은 맛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맛있게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 아니라 오래 보관하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음식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또다시 라면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였어요. 빨간색이 아닌 까만색 봉지에 든 라면이었죠. 짜장라면이라고 했던가요? 물을 적게 넣고 소스를 비벼 먹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국물도 없는 면을 어떻게 먹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고 야채의 아삭한 식감도 좋았죠. 그렇게 며칠을 함께 다니며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김치라면, 해물라면, 치즈라면. 각각의 맛이 모두 달랐고 하나같이 맛있었죠. 그는 한국엔 이런 라면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수백 가지라니. 우리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10가지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는 또 컵라면이라는 것도 보여주었는데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도 라면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낯선 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회관에 커다란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 왔지만 라면 냄새가 퍼지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건 오랜만이었죠.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야채를 넣는 과정 하나하나가 구경거리였습니다. 특히 면발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신기해했죠. 물이 끓고 면을 넣자 회관 안이 온통 라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향에 다들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이들은 낯선 향에 코를 찡그렸다가도 이내 침을 꿀꺽 삼켰죠. 어른들도 궁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맛을 본 사람은 우리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아쿠탁 할아버지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으셨어요. 한참을 씹으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국물은 난생 처음이라고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가 인정하셨다면 이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씀을 신호로 모두가 라면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매운맛에 혀를 내밀면서도 계속 더 달라고 졸랐고 어른들은 신기한 듯 면발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먹었죠. 특히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쫄깃한 면은 처음이라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포크로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순식간에 준비한 라면이 동이 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라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죠. 누군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물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할까 감탄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맵고 뜨거운데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건 그 안에 정성과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편지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놀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있었어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라면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죠. 그는 또 편지에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두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한국에 오면 자신의 집에서 묵으라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바다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사냥을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빙하 위에서 처음 라면을 먹었던 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저녁, 그리고 그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들. 바다 표범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그가 준 라면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쓰여있는 빨간 봉지였죠. 혼자서도 잘 끓일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그가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얼음을 깨서 냄비에 넣고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세서 불이 자꾸 꺼질 뻔했지만 바람막이를 만들어 겨우 물을 끓일 수 있었죠. 면과 스프를 넣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빙하와 짙푸른 바다, 그리고 맑은 하늘. 이 모든 게 라면 냄새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가 끓여준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면이 조금 퍼졌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국물은 여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홀로 빙하 위에서 라면을 먹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겠죠. 날 것이나 말린 것, 기름에 절인 것들만 먹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맛과 문화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우리는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바다와 빙하가 우리의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무궁무진하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해준 건 단순히 라면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용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얼마 전에 인터넷이 연결되었거든요. 위성 인터넷이라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검색하는 것도 서툴렀어요. 한국이라고 쳤더니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국 음식부터 검색해봤습니다. 라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사진을 봤는데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밤에는 수많은 불빛으로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땅속으로 기차가 다닌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느린 인터넷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자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가 말했던 정이 많은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특히 김장이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함께 담그고 이웃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 문화가 강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는 건 특별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한국의 의료기술이었습니다. 작은 로봇이 수술을 하고 멀리 떨어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죠.
심지어 인공지능이 병을 진단한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의사가 한 명뿐입니다. 그마저도 일주일에 2번만 오죠. 급한 환자가 생기면 헬기로 큰 도시로 이송해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작년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맹장염으로 위험했는데 폭풍 때문에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정말 아슬아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한국에 그런 기술이 우리 마을에도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누카가 찾아와서는 자기도 그 신기한 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소문이 벌써 다른 마을까지 퍼진 거죠. 저는 기꺼이 라면을 끓여주었고 누카는 한 입 먹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루와 말린 면으로 만든 거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종종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다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라면을 맛보고는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마을에도 한국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죠. 어느새 저는 마을의 라면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라면 칼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별명이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음식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점점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고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하기도 했죠. 한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음이 어려웠죠.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기역, 키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편지를 완벽하게 읽고 싶었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매일 밤 1시간씩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죠. 오.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이 문자가 처음엔 암호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어 학습 동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발음이 잘 안 돼서 녹음해서 들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먼 나라 말을 배우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저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빙하 위에서 라면을 나눠 먹은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라면을 처음 먹고 감동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우리 마을을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더군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 한국 방송국이 온다니요.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온다니 모두들 설레면서도 긴장했죠. 특히 아이들은 또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어른들은 마을을 깨끗이 치우고 최선을 다해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아직 실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마을에서는 제가 한국어를 가장 잘했으니까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취재팀이 도착한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 왔는데 PD, 카메라맨, 작가, 그리고 요리사까지 있었어요. 다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요리사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커다란 가방 가득 한국 식재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라면뿐만 아니라 김치,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각종 반찬들까지. 우리도 전통 음식을 준비해서 서로 나눠 먹었어요. 문화의 만남이었죠.
첫날 저녁 요리사는 부대찌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먹었던 일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큰 냄비에 김치와 소시지, 햄, 두부, 떡, 라면이 한데 어우러져 끓고 있었죠.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돌았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진한 맛,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싶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였습니다. 처음엔 시고 매운맛에 다들 놀랐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발효 음식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더 놀랐죠. 우리도 생선을 발효시켜 먹긴 하지만 채소를 발효시킨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배추에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 등을 넣어 발효시킨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지혜로운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사는 김치가 건강에도 좋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도 많다고 했죠. 취재팀은 우리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배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빙하 위에서 사냥하는 모습, 물고기 잡는 모습까지 모든 걸 촬영했죠.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했어요. PD님은 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들이 머무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전쟁을 겪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지금처럼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니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작가님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빨리 하려고 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 느리게 살아가는데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요즘은 느림의 미학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우리처럼 말이죠. 취재팀 중 한 명이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태블릿 컴퓨터였죠. 한국어 학습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들도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 레시피도 있었어요. 이제 라면 말고도 다른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만 있으면 한국 뉴스도 볼 수 있고 한국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작은 기계 하나로 한국과 연결될 수 있다니 놀라웠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날이었어요. 취재팀이 준비한 작은 상영회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었는데 우리 마을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빙하 위로 떠오르는 태양, 바다에서 뛰노는 물개들, 그리고 순박하게 웃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는 일상이었던 것들이 그들의 카메라에는 특별하게 담겨 있었죠. 특히 제가 빙하 위에서 라면을 끓이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린란드의 큰 도시로, 거기서 다시 코펜하겐을 거쳐 서울로.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는 게 신기했거든요. 얼음과 눈뿐이던 세상에서 초록색 숲과 높은 빌딩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동하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죠. 수많은 사람들, 거대한 건물,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 걸 보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신기함이 더 컸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였죠. 몇 달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반가웠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그린란드어로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그도 우리말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들, 복잡하게 얽힌 도로들,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산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푸른 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는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설명해 주었죠. 자연과 도시가 함께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작은 식당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한국 식당에서 라면을 먹게 된 거죠. 메뉴판을 보니 정말 종류가 많았습니다. 김치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라볶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결국 그의 추천으로 부대찌개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끓는 냄비를 보니 빙하 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풍성했죠. 소시지, 햄, 김치, 떡, 치즈까지. 이 모든 게 라면과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진한 국물에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죠. 식사를 하며 그는 한국의 라면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이자 야식의 대명사이고 때로는 특별한 요리의 재료가 된다고요. 실제로 식당에서도 라면을 파는 게 그 증거라고 했죠. 듣고 보니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문화체험이 시작되었어요.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고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한옥마을도 방문했죠.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찜질방이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또다시 뜨거운 방으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하고 나니 온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도 라면을 파는 걸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디서든 라면을 먹는 나라구나 싶었죠. 계란을 넣어 먹는 찜질방 라면은 또 다른 별미였어요. 뜨거운 사우나 후에 먹는 시원한 식혜와 함께 먹으니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첨단 기술 연구소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로봇들과 인공지능 기술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의료 로봇이 수술하는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죠. 우리 마을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서툰 한국어로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었죠.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주는 사람도 있었고 식당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반찬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정이 많은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었죠. 그는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바로 라면 박물관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죠. 60년 전 처음 만들어진 라면부터 최신 제품까지 수백 가지의 라면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작은 봉지가 한국 현대사와 함께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에서 라면 만들기 체험도 했어요. 직접 면을 뽑고 스프를 만들고 포장까지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죠. 제가 만든 라면을 들고 있으니 뿌듯했습니다. 이걸 그린란드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직접 만든 라면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한국 가정식을 준비해 주셨죠.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모든 음식이 맛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사 분위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가족 문화였죠. 식사 후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려웠던 시절, 라면 하나로 온 가족이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라고 하셨죠. 지금은 풍족하게 살지만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늘 나눔을 실천하려 한다는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득 그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린란드는 어떤 곳이냐고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열심히 설명했어요. 끝없는 빙하와 바다, 오로라가 춤추는 밤하늘,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류란 이런 거구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그가 용기를 주었죠.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린란드의 삶과 한국 라면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죠.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는 한국 젊은이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질문이 기억에 남아요. 작은 만남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빙하 위에서 나눈 라면 한 그릇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들어왔다고요.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강연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그린란드에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의료봉사, 교육봉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계속 소통하기로 약속했어요.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귀국을 며칠 앞둔 날 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면 100봉지와 함께 휴대용 가스버너, 그리고 한국 요리 레시피북이었죠. 하지만 가장 값진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과 한국의 대학을 연결하는 화상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한국의 선생님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 밤 우리는 한강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라면을 강변에서 먹는 게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했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먹는 라면은 또 다른 맛이었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칼락, 당신과의 만남이 제 인생도 바꿨다고요. 그린란드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중요한 건 라면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한국이 전 세계에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요? 기술이나 경제력보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린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방 속 라면, 봉지들과 선물들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창밖으로 다시 하얀 빙하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함께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공항에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죠. 특히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라면은 물론이고 김, 고추장,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인 화상 교육 시스템도 설명했죠.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환영회가 열렸어요. 저와 함께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이 돌아가며 경험을 나눴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모습을 전했죠. 마을 사람들은 높은 빌딩과 첨단 기술에 놀라면서도 전통을 지키는 모습에 더 감동했어요. 특히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와 비슷하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부대찌개 라면을 만들어 대접한 거죠. 김치와 소시지, 햄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비슷한 재료로 대체해서 만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아쿠탁 할아버지는 점점 맛이 좋아진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며칠 후 화상 교육 시스템을 처음 연결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화면에 한국 선생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선생님은 친절하게 인사하며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첫 수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했거든요. 특히 영어와 수학 수업은 정말 유용했어요. 우리 마을의 유일한 선생님도 함께 수업을 들으며 교육 방법을 배웠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은 화면이지만 그 너머로 큰 세상이 열린 셈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꿈도 커졌죠.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전에는 다들 어부나 사냥꾼이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교육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물론 한국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도 원격 진료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한국 의료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가 한국 방송에 나간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어떤 기업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어떤 의료단체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들을 보내왔어요. 대부분이 라면이었죠. 각자가 좋아하는 라면을 하나씩 보내며 우리와 인연을 맺고 싶어 했어요. 작은 마을 우체국이 북적일 정도로 많은 소포가 왔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관심이고 우정이고 사랑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마을을 생각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 되었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졌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빙하 위에서 나눈 라면 한 그릇이었죠. 한국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주고 대학생들이 와서 교육봉사를 하기도 해요. 우리 마을 청년 몇 명은 한국 정부 초청으로 기술 연수를 받으러 가기도 했죠. 저도 통역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전문적인 통역도 가능해졌어요. 가장 뿌듯한 건 우리 마을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화상 교육을 통해 학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몇몇은 그린란드의 큰 도시로 진학하기도 했어요. 그중 한 아이는 꿈이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빙하 위의 의사가 되어 우리 같은 외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면은 이제 우리 마을의 일상이 되었어요. 마을 상점에서도 한국 라면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각 가정마다 라면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죠. 바다표범 고기를 넣은 라면, 대구를 넣은 해물라면 등 그린란드식 퓨전 라면이 탄생했습니다. 가끔 한국 방문객들이 오면 우리식 라면을 대접하는데 다들 독특하고 맛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1회 그린란드 마이너스 한국 문화축제였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는 컸죠. 우리는 전통 춤과 노래를 선보였고 한국에서 온 공연팀은 K-팝과 전통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라면 요리 대회였어요. 양국의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라면 요리를 선보였는데 심사위원들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훌륭했죠. 축제에는 그도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게 그의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그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요. 작은 만남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와 함께 다시 빙하 위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라면을 끓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이 맛있는 음식이 만든 기적에 감사하면서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고 설날에는 떡국도 끓여 먹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제는 젓가락질에 능숙해졌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생각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일어난 변화가 정말 현실인가 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라면 냄새를 맡으면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와 단단한 우정으로 묶여 있죠. 앞으로도 이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마을 청년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마을을 발전시킬 거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에게서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울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그 시작이 라면 한 그릇이었다는 게 여전히 놀랍지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빙하 위에서 건넨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이 많고 따뜻한 나라 한국. 이제 그곳은 제게도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